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그리고 사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폭력이랑 어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이에요. 디지털 성폭력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디지털 공간, 어떤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게 유포되고 소비되고 한다는 공간의 차이가 일단 있고요.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한 사람이지만 가해자는 그것을 유통한 사람, 그다음에 유포한 사람, 그다음에 다운받아서 또 막 다시 막 유포한 사람, 그것을 조용히 집에 앉아서 돈을 주고 본 사람.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도가 아니라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 그리고 피해를 인식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지만 내가 아니면 내가 모르면 나는 굉장히 뭐 1년 전에 일어났는데 나는 모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거를 도와주는 단체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이 흐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 길고 안경 쓰고 그랬어요. 이게 저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도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 없어.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데 다음 분이 들어왔대요. 똑같은 영상을 가져갔대요. 이거 나 같은데 이게 나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흐리고 뭐 화장실이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게 언제쯤 이게 나일까 아닐까. 완전한 이게 불안감이 언제쯤 유포될까 이런 불안감이 걸릴 수 있고 또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가서 삭제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위한 전문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이 업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때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도 있나요? 공통점도 있긴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이랑 다른 이제 성폭력에 대한 공통점은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증거 수집이 있어야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에서 증거를 실제로 자기가 이것을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자책과 비난 필요한 일은 아닌데 불필요한 일인데도 아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가서 뭐 내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가서 뭐 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자책과 비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는 이게 피해자의 80~90%가 주로 여성이라는 주로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젠더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장 그 피해자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폭력이군요. 우리가 지난 화에 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사례를 이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유형을 듣고 나니까 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뭐 일어나는 일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곳, 낯선 곳에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든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뭐 혹시 감추어진 뭔가 있나? 구멍 같은 데 보면 휴지로 다 맞아요. 만져보기도 하고 뭐 쳐다보기도 하고. 저는 그 화장실 얘기는 하셨으니까 저희 애들이 남자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도 보내지 말고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언제든지 되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도 너무 무섭고 그 아이들도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또 위험성도 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저도 화장실 가서 그렇게 두리번 대면서도 저도 두리번 되거든요.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이게 무슨 코미디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주위를 돌아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외부 화장실은 안전하고 자기 집 화장실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외부 화장실은 안전하지 않고 내 집 화장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케이스가 생겼어요. 지인이 집에 놀러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온 지인이 카메라를 내 방 화장실에 숨겨놓고 가서 그게 발각이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도 두리번 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화장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를 떠올리면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할 것 같아요. 정말 샤워실, 화장실, 뭐 탈의실 이런
위치도 불안하지만 요즘엔 점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맞아요. 굉장히 특수한 아이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카메라인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여러분. 드네요. 그래서 카메라 종류를 좀 알아왔는데요. 어머, 물병형. 이거 이렇게 진짜? 놓으면요 절대 앞에 있는 사람 모른대요. 여기 카메라 심어놓고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쫙 촬영하는 물병형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 후크,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옷걸이 이렇게 붙이는 거 쫙 부착식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네, 네. 거기에 카메라를 숨어 놓으면 저기 옷걸이를 통해서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차키 안에 이제 카메라 들어있는 거, 안경. 요 안경은 영화에서 갑자기 봤어요.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이제 안경 쓰면 그것도 이상한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장형 배터리. 처럼 딱 놓고 배터리. 이거 배터리, 웬일이야. 핸드폰 배터리라고. 그러고 그 싶을 안에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심한다는 게 가능한지 펜도 이미 많이 맞아요, 알고 있죠. 맞아요. 펜도 네. 펜 안에도 카메라가 들어올 수 옛날에 있어요.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이 다 나오는 자, 거죠. 안경 쓰고 물병 놓고 이거 놓고 매장형 배터리 놓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죽어도 다른 데선 촬영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내 집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원룸 다세대 주택에 인터넷 공유기가 고장이 나서 기사가 고치러 왔다가 기사가 열어봤다가 여기 카메라 있네요. 이런 일이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래서 거기가 주로 싱글 여성들이 사는 원룸이라 인터넷 공유구 안에 다 카메라를 심은 거예요. 도대체 뭘 보려고, 그 혼자 사는 여성의 무엇을 관음하려고 그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집 인터넷 공유기도 뜯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이제 정말 뭐 어디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거는 그런 불법 촬영 외에도 그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유포되고 또 그 영상을 빌미로 해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사실 얼마나 퍼졌는지, 어디까지, 뭐 언제 이런 거를 거의 모르는 그 광활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사적인, 나만 보려고 했던, 나하고 그 사람만 보려고 했던 그런 사적인 영상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첫 번째는 가장 큰 심리가 불안이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사적인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수치심 요 두 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주된 정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던 외부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만 해도 영상을 봤구나, 나를 보고 비웃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니는 회사나 뭐 학교를 잠시 쉰다던가 그만두는 일이 생기고 이름도 바꾼대요.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모습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살을 급격히 찌우거나 살을 급격히 빼거나 머리를 염색하고 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은 남성 상담자에게도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남성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성들이 그것을 검색해서 자기를 찾아볼까봐 남성 상담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 피해자가 오히려 계속해가지고서는 자기 생활을 오히려 더 계속해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알려졌을 때 주위의 시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못 견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지만 성적인 영상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이 뭐 이미 예상되는 그 2차 피해가 되는 발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쩌자고 그런 걸 찍었냐. 왜 그런 데를 갔냐.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바로 이런 말들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입히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뭘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밤에 거기를 갔냐, 옷을 그렇게 입었냐, 술을 마셨냐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바로 가해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말들을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여기 있다고 딱 치시고 카메라를 보고 가해자를 향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왜 그런 영상을 유포했냐? 왜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냐 이 변태야. 왜 그런 유포 영상을 돈 받고 다운받았냐? 왜 받니? 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이제는 그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한 가해자에게 돌려서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과 법 제도의 변화가 함께 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데 주변에 이런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I'll be back. 저는 계속 옛날 컨셉으로 갑니다. 알아듣고 웃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ll be back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구독, 좋아요.